한 영재 소년이 법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단 몇 마디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판사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복도에서 저 아이라고? 말도 안 돼 라는 속삭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차가운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 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법원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울리는 경적 소리와 우산 아래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도시의 리듬을 만들어냈다. 정한수 판사는 법대 위에서 노안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60년 인생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선 17살 소년 박서진은 낡은 구두에 흰 셔츠만 입은 채 등에는 무거워 보이는 검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의 옷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마치 검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하얀 배처럼 눈에 띄었다. 오늘 대한개발과 김영숙 여사의 토지 분쟁을 심리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나와 주십시오. 정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대한개발 측 변호사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원고 측에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판사가 다시 한번 원고 측 변호인을 찾는 순간 법정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젊은 얼굴에서는 두려움보다 결단력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비정상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 변호사들은 고숨을 치며 무시하는 눈길을 던졌지만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앞만 보았다. 기아는 김영숙 여사의 변호인입니까? 정 판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 판사님. 저는 김영숙 여사의 변호인 박서진입니다. 그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법정 뒤쪽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김영숙 여사였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 아이가 제 변호사가 맞습니다. 다른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법정 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정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자격증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법정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법정 직원이 서진의 자격증 서류를 정 판사에게 전달했다. 정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다. 처음에는 분명한 조롱과 불신이 있었으나 문서를 넘길수록 그의 눈썹이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이건 정규대한변호사협회의 자격증이. 정 판사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깔려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나이에 자격증을 받았습니까? 무슨 특별 프로그램이라도.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판사님, 저는 많이 공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의뢰인의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판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법정 안의 변호사들과 방청객들 사이에선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웅성거림이 커져갔다. 대한개발 측의 최민석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던 표정 대신 점점 불안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좋소. 그렇다면 진행하겠습니다. 정 판사는 잠시 침묵한 후 다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특별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이 법정에서는 나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여러 노련한 변호사들은 여전히 서진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비웃고 있었지만 몇몇은 그의 단호한 태도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영숙 여사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노쇠한 얼굴에선 일생의 고난과 투쟁이 읽혀졌다. 김영숙 여사와 대한개발의 토지 분쟁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 판사가 선언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인 주장을 펼치십시오. 서진이 서류 가방에서 꺼낸 첫 번째 증거 서류를 들고 입을 열었을 때 법정은 숨막힌 침묵에 빠져들었다. 모두가 궁금했다. 이 소녀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서진은 증거 서류를 정리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인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다. 빗물이 새는 작은 방, 누렇게 변한 벽지,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키우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스치듯 떠올랐다. 서진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매일 밤 청소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 여사의 지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메아리 쳤다. 서진의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며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야 돌아오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서진은 희망이었다. 서진이 갓난아기였을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한밤중에 짐을 챙겨 떠나더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말한 것은 그게 전부였다. 비 내리는 새벽,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가방 하나 들고 떠난 남자. 그 이후로 서진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린 서진은 남들과 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닐 때 그는 엄마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사전과 책을 읽었다. 5살 때 이미 어른들도 놀랄 정도의 단어를 사용했고 7살 때는 신문을 똑바로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박 여사에게 말했던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이 특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기적 같았다. 서진은 10살 때 중학생들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 12살 때는 지역 글쓰기 대회에서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그의 글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난한 소년이 그린 정의와 평등에 대한 순수한 세상의 모습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은철 선생님은 서진의 재능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법률책을 가져와 서진에게 말했다. 누구도 너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지 마.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진은 현실로 돌아왔다. 법정에 앉아있는 김영숙 여사의 불안한 눈빛이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다. 그 눈빛에는 같은 희망과 두려움이 있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다. 비록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증거 제시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다시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진 학생, 축하합니다. 서울 대명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윤철 선생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울의 엘리트 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인천의 작은 아파트를 떠나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며 그는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내 재능에 맞는 곳을 찾았구나. 어머니가 속삭였다. 대명고등학교 첫날 서진은 즉시 자신이 다른 세계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최신 컴퓨터 장비, 그리고 외제차에서 내리는 학생들. 그의 낡은 교복과 닳아진 가방은 누가 봐도 눈에 띄었다. 너 어디서 왔어? 이런 학교에 어떻게 들어왔지?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놀리듯 물었다. 장학생이래. 가난뱅이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다른 학생이 속삭였다. 교실 뒤에 앉아 서진은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부에만 집중했다. 수학 시간에 그는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풀었고 국어 시간에는 가장 깊은 분석을 제시했다. 그의 성적은 곧 전교 1등으로 올라섰다. 쟤는 로봇인가 봐. 감정도 없이 공부만 하네. 아냐, 분명 부정행위를 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보다 잘해? 모욕과 소외감이 서진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매일 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서진아, 네가 특별한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야. 전환점은 학교가 토론 동아리를 개설했을 때 왔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이었다. 서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나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연설을 했고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교육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불평등의 증인이자 그것을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소수였지만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진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를 더 명확히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나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거야. 이 결심은 그의 모든 공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밤늦게까지 법률 서적을 읽고 사회 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 유명 변호사들의 변론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법정에서 첫 사건을 맡은 그를 만들어냈다.
토론 대회에서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서진은 조기 졸업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5살, 다른 학생들보다 2년이나 앞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법대에 입학한 그는 캠퍼스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다. 저 학생 봤어? 15살이래. 신동이라나.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랑 같은 수업을 듣는 거지? 첫 수업에 들어선 서진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보다 최소 3살에서 많게는 7살까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의 강의실은 고등학교와 달리 웅장했고 교수들은 냉정했다. 그의 나이를 알고 있는 교수들 중 일부는 그를 시험하려는 듯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박서진 학생, 대법원 판례에서 인용된 법원칙을 설명해 보세요.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의 대답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보다 더 고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밤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소개팅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진은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홀로 법조문과 판례를 외우며 샌드위치를 먹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밤, 도서관 관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학생, 매일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사무실을 청소하세요. 저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다른 학생들이 취업 걱정에 술을 마시고 밤을 새울 때 18살의 서진은 법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학 신문에는 역대 최연소 법대 졸업생 서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이력서를 보낸 모든 대형 로펌에서 거절당했다. 면접에 간신히 불려갔을 때도 채용 담당자들은 그의 나이만 보고 코웃음 쳤다. 이런 일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 어려요. 우리 의뢰인들이 아이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밤 서진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그가 포기한 것들, 친구, 연애, 청춘의 즐거움, 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의 오랜 이웃인 김영숙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대안개발의 압박 편지가 들려 있었다.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김영숙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편지를 움켜쥐며 떨렸다. 3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인데. 서진은 편지를 자세히 읽었다. 대안개발은 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건 불법입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서진은 김 할머니의 집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기록, 심지어 김 할머니의 남편이 땅을 구입했을 때의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찾아냈다. 밤늦게까지 법률도서관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다. 심리 일주일 전 대안개발 측에서 전화가 왔다. 박서진 씨, 그런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셨다고 놀랍네요. 하지만 이번 건은 당신 같은 초보에게는 벅찬 사건입니다. 김 여사께 말씀드리세요. 우리가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나가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서진은 한숨조차 내쉬지 않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서진과 김영숙 할머니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검은 로브를 입은 정한수 판사가 이미 법대에 앉아 있었다. 대안개발 측 변호사팀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최민석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수많은 소송에서 승리해온 인물이었다. 김영숙 대 대안개발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정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변호인석으로 향했다. 그의 얇은 가방에는 밤새 준비한 증거 서류와 법률 자료가 가득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굳건했다. 김영숙 할머니와 그의 가족은 30년 이상 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해왔습니다. 대안개발이 제시한 소유권 주장은 최근에 조작된 것입니다. 서진은 첫 번째 증거물을 내밀었다. 오래된 토지 등기등본이었다.
이 문서는 김영숙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김민철 씨가 합법적으로 이 토지를 구매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매도인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확인됩니다. 정 판사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어린 변호사가 보여주는 전문성과 자신감의 놀란 표정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대한개발이 제출한 소유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서진은 두 번째 증거물을 꺼냈다. 이 문서에 있는 서명을 보십시오. 원래 문서의 서명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 판사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대한개발 측 최민석 변호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게다가 서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김영숙 할머니는 30년간 매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여기 세금 납부 기록과 영수증이 있습니다. 서진은 세 번째 증거물로 오래된 세금 영수증 더미를 제출했다.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지만 모두 김영숙의 이름으로 납부된 정식 영수증이었다. 최민석 변호사가 조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런 오래된 영수증이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최근의 법적 권리 이전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 최근 문서야말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가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는 독립적인 필적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대한개발이 제출한 문서의 서명이 원래 매도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변호사들은 이제 진지하게 서진의 증거 제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오늘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로 하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정 판사가 선언했다. 서진이 자리로 돌아갔을 때 김영숙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서진아. 일주일 후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첫 번째 심리에서 어린 변호사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관한 소문이 법조계에 퍼졌고 많은 변호사와 법대생들이 방청석을 채웠다. 법정 문이 열리고 정한수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대한개발 측 변호인 퀴 측의 주장을 펼치십시오. 최민석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회색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금태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민석의 목소리는 깊고 권위 있었다. 우리는 김영숙 씨가 이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다. 이 문서들은 김민철 씨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권리를 우리 회사에 매각했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김영숙 씨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었지만 법적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진은 이 주장을 듣고 빠르게 메모를 했다. 김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최민석은 계속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필적 감정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감정인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정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박서진 변호사, 반박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다. 네, 판사님. 먼저 김민철 씨는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여기 사망 증명서가 있습니다. 대한개발이 주장하는 계약은 이미 돌아가신 분과 맺었다는 말이 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최민석 변호사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곧 회복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의 오류입니다. 실제 계약은 김민철 씨가 생존해 계실 때 체결되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왜 김영숙 할머니는 이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또한 김민철 씨가 사망한 후에도 재산세 납부는 계속해서 김영숙 할머니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세금 납부 의무도 이전되었어야 합니다. 최민석 변호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정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다.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정 판사가 말했다. 다음 심리까지 양측은 모든 관련 세금 기록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서진의 어깨는 무거웠다. 다음 심리까지 단 3일,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김영숙 할머니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정말 미안해요, 서진 학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회사는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은데. 서진은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날 밤 서진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부엌 테이블에 온갖 서류를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했다. 대한개발이 제출한 문서, 김영숙 할머니의 세금 기록, 등기부 등본, 어디선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새벽 3시 서진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대한개발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민철 씨의 인감도장.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엄마, 할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급해요. 이 시간에?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숙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민철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어디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김영숙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김민철 씨의 유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손수건, 낡은 안경, 그리고 인감도장. 서진은 손을 떨며 도장을 들어 올렸다. 대한개발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민철 씨의 진짜 도장은 특이한 흠집이 있었지만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그 흠집이 없었다. 할머니,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서진은 급히 법률사무소로 달려가 전문 감정인에게 도장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다. 계약서의 도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후 내내 법원 기록보관소에서 대한개발의 과거 소송 기록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토지를 빼앗으려 했던 사례가 2건이나 더 있었다. 한 건은 소송 중에 취하되었고 다른 한 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계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심리 당일, 서진은 김민철 씨의 진짜 인감도장, 전문가의 감정보고서, 그리고 대한개발의 과거 유사 사례 기록을 모두 가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빛났다. 정한수 판사는 그날따라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그는 입을 열었다. 추가 증거 제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진 변호사, 먼저 시작하십시오. 서진은 진실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판사님, 김민철 씨의 실제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은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법정에 제시했다. 법원 서기가 다가와 상자를 받아 정 판사에게 전달했다. 모든 시선이 그 낡은 도장에 집중되었다. 이 도장은 30년 동안 김영숙 할머니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의 측면에 있는 특이한 흠집을 주목해 주십시오. 정 판사는 돋보기를 꺼내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도장 측면에는 작은 V자 모양의 흠집이 선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인의 보고서입니다. 대한개발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이 특이한 흠집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조의 증거입니다. 최민석 변호사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판사님, 인감도장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김민철 씨가 다른 도장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공식 계약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김민철 씨의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등록된 인감의 패턴과 우리가 가져온 도장의 패턴이 일치합니다. 정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서진을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서진 변호사,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왜 이런 사건이 법정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김영숙 씨의 소유권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말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것은 판사가 던진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서진은 잠시 김영숙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수십 년간의 고통과 투쟁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한개발은 김영숙 할머니 같은 노인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고 법적 용어로 혼란을 주고
심지어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김영숙 할머니가 포기하고 적은 보상금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정의는 항상 이긴다는 것을,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 판사의 표정이 변했다. 그의 엄격한 눈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다. 방청석에선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가 곧 잦아들었다. 충분합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1시간의 휴정을 갖겠습니다. 법정 밖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휴정 시간 동안 많은 법조인들이 모여 이 특이한 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서진은 복도 구석 벤치에 김영숙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서진의 젊은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서진아, 정말 잘했어.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판사의 결정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 그를 주목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호기심과 약간의 존중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최민석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에는 어떤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 변호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압적이었다. 서진은 김영숙 할머니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후 최민석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다. 당신 나이에 이 정도면 인상적이네요. 최민석이 말을 꺼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런 사건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소하면 당신의 의뢰인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위협인가요, 최 변호사님? 최민석은 웃음을 지었다.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김영숙 씨에게 시세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실로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김영숙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최 변호사님,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숙 할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상주의는 법조계에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젊은 친구,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법원 서기가 외쳤다. 재판을 재개합니다. 모두 법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김영숙 할머니에게 돌아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다. 서준의 젊은 얼굴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들 편이었고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법정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정한수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한수 판사의 엄격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는 어떤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후 고개를 들었다. 본 법원은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서진은 김영숙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대한개발 측 변호사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함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 소유권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입니다. 정 판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김영숙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오래전부터 합법적으로 김 씨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대한개발 측에서 제출한 계약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정 판사는 잠시 멈추고 안경을 고쳤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특히 김민철 씨의 인감 도장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서에 찍힌 도장 자국은 김민철 씨의 실제 등록된 인감 도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계약 체결 시점으로 주장된 시기는 김민철 씨가 이미 사망한 이후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정 판사는 망치를 한번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또한 대한개발의 유사한 토지 분쟁 패턴도 법원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본 법원은 해당 토지가 여전히 김영숙 씨의 합법적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대한개발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됩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이겼다. 정말로 이겼다. 정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더불어 문서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김영숙 할머니는 서진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집을 지켜줘서. 서진도 감정이 북받쳐 할머니를 안았다. 방청석에선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변호사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최민석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류를 급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서진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인정도 섞여 있었다. 서진은 이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판결 이후 몇 주가 지났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서진의 첫 승소 소식은 여러 법률 뉴스와 블로그에 퍼졌다. 17세 소년 변호사, 대기업 상대로 승소하다는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서진의 작은 원룸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들, 그리고 갑자기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로펌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서진은 김영숙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평소 먹기 힘든 진수성찬이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자리야, 할머니 웃으며 말했다. 모임에는 서진의 어머니, 이윤철 선생님, 그리고 서진을 응원했던 몇몇 이웃들이 함께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서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한수 판사였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보다 부드러웠다. 김영숙 할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판사를 맞이했다. 판사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김 여사님. 그리고 그는 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서진 변호사, 당신에게 사과와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어리둥절했다. 저에게요, 판사님? 네, 처음에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나이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법률가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치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헌신. 정 판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진에게 건넸다. 법원 인턴십에 관심 있나요? 당신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서진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다. 엄마, 제가 꿈꾸던 세상이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네가 그 세상을 조금 더 가까이 만들었어. 일주일 후 서진은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벽에 붙인 간판에는 모두를 위한 정의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동시에 정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말에는 법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의 첫 승소 이야기는 법대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했다. 서진은 종종 법대생들에게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정의는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사무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여학생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박서진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제 이름은 정소연입니다. 저도 법대생인데요. 제 할머니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진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은 정의를 향해 계속되고 있었다. 서진의 어머니는 그날 밤 아들의 사무실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다. 오랜 세월의 고단함과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 우리 아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정의의 젊은 수호자 박서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그가 걸어갈 길에는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와 약자를 지키려는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만의 무기였다. 어린 시절 빗물이 새는 작은 방에서 꿈을 키웠던 소녀는 이제 서울의 법정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의는 때로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서진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서울의 가을은 오롯이 아름다웠다. 나뭇잎들은 붉은 물결처럼 거리를 뒤덮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그러나 김하늘의 세상은 더 이상 색채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5살 된 이 소녀의 눈빛은 한 달 전부터 생기를 잃어버렸다. 김민준과 이지은 부부는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전 그들의 유일한 딸 하늘이는 학교 앞에서 끔찍한 사건을 겪었다. 그날 오후 하늘이는 방과 후 교실에서 나와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정중호라는 남자가 접근했다. 겉보기에 그는 평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늘아,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날 보냈어. 나랑 같이 가자. 정중호의 말에 하늘이는 본능적으로 이염을 감지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정중호는 그녀를 잡으려 했고 하늘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경비원이 상황을 목격하고 달려와 그를 막았다. 정중호는 서둘러 도망쳤지만 경비원은 차량 번호판을 기억해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하늘이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정중호를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물리적 증거가 부족했다. 하늘이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완전히 침묵 상태에 빠져들었다. 심리학자들, 아동 상담사들, 심지어 최고의 소아정신과 의사들까지 모두 하늘이를 도우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소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있었다. 때로는 밤중에 악몽에 시달려 깨어나 소리 없이 울기도 했다. 이지은은 딸의 상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우리 하늘이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김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김민주는 신문기사에서 퇴역 경찰견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복실이라는 이름의 세퍼드는 5년간 서울경찰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일했지만 위험한 임무 중 부상을 입어 조기 은퇴했다. 기사에 따르면 복실은 이제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견으로 훈련받고 있었다. 김민주는 즉시 복실의 훈련사인 박성민에게 연락했다. 저희 딸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복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박성민은 복실을 데리고 김민준의 집을 방문했다. 크고 위험 있는 세퍼드는 부상으로 인해 왼쪽 뒷다리를 약간 절뚝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지혜와 이해로 가득했다. 하늘이는 처음에 복실을 보고 겁을 먹었다. 그러나 복실은 조용히 방 한쪽 구석에 앉아 기다렸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하늘이는 점점 복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복실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자 소녀의 눈에 작은 반짝임이 돌아왔다. 그날부터 복실은 하늘이의 일상적인 방문객이 되었다. 처음에는 주 2회, 그 다음에는 매일. 복실이 오는 날이면 하늘이는 창가에서 그를 기다렸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밝아졌다.
박성민은 하늘이에게 복실과 소통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쳤다.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는 동작은 안전하다는 뜻이었고, 2번 바닥을 톡톡 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였다. 하늘이는 이 신호들을 빠르게 배웠고, 복실도 그에 맞춰 반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늘이와 복실 사이의 유대감은 놀라울 정도로 깊어졌다. 복실은 하늘이가 악몽에 시달릴 때 방에 함께 있었고, 두려움을 느낄 때 옆에 있어 주었다. 소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한편 정중호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은 하늘이의 증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했다. 김민준과 이지은은 고민 끝에 하늘이가 재판에 출석하되 복실도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치료견이 법정에 들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만 김성호 판사는 예외적으로 허가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정중호는 차분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증거 부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늘이는 복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소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복실의 존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정중호와 눈을 마주쳤다. 검사는 부드럽게 질문했다. 하늘아, 그날 학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늘이는 침묵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그때 소녀는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1번, 2번, 3번. 그것은 그녀와 복실만이 아는 신호였다. 위험하다. 복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호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털은 곤두섰고 눈은 피고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복실은 마치 오래된 적을 알아본 것처럼 반응했다. 법정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김성호 판사는 즉시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동안 검사는 복실의 반응에 주목했다. 저 개의 반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복실은 마약 탐지견으로 훈련받았고 사람의 냄새를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다. 그들은 정중호의 차량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차량 내부를 철저히 검사하던 중 그들은 뒷좌석 아래에서 작은 머리 장식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근에 실종된 다른 소녀 윤소라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발견은 수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정중호의 GPS 기록을 추적하여 강원도 외딴 산골짜기에 있는 그의 별장을 찾아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지하실에는 9살 소녀 윤소라가 감금되어 있었다. 그녀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지하실 한쪽 벽에 걸린 여러 아이들의 사진이었다. 경찰은 정중호가 오랜 기간 동안 아동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정중호는 결국 죄를 인정했다. 그는 최소 3명의 어린이를 납치했으며 그중 2명은 아직 실종 상태였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하늘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복실과 함께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몇 주 후 김민준과 이지은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엄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하늘이가 복실 옆에 서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하늘이. 이지은은 딸을 품에 안았다. 하늘이는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복실이가 나를 지켜줬어요. 무서웠지만 복실이 옆에 있어서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김민주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우리 하늘이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복실이라는 천사 덕분에 우리 딸은 다시 빛날 수 있게 되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승리한다. 때로는 사람보다 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늘이가 다시 말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볼 때면 공포에 떨기도 했다. 복실은 계속해서 하늘이의 곁을 지켰다. 정신과 의사 최지영 박사는 하늘이의 치료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하늘이와 복실의 유대감을 치료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늘아, 오늘은 특별한 그림 놀이를 해볼까? 최 박사가 제안했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실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이 색연필들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려볼래? 무서운 생각이 들면 복실이에게 지켜줘라고 말하면 돼. 하늘이는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밝은 색상의 집과 가족들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검은색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복실아, 지켜줘. 그녀가 작게 말했다. 복실은 즉시 더 가까이 다가와 하늘이의 손에 코를 비볐다.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검은색으로 무서운 그림자 형태를 그렸다. 이게 누구니?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쁜 아저씨, 하늘이가 작게 대답했다. 나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늘이가 처음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한 순간이었다. 최 박사는 이를 중요한 진전으로 보았다. Weeks went by, and Hannah continued her therapy sessions with Dr. Choi and Boxall. Gradually, she began to open up more about what happened that day. 나쁜 아저씨가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하늘이가 어느 세션에서 말했다. 하지만 난 알았어요. 엄마가 항상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복실은 항상 하늘이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 옆에 있었다. 소녀가 떨거나 불안해할 때면 복실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위안을 주었다. 이런 치료 세션은 하늘이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고 악몽의 빈도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꼈다. 김민준과 이지은은 딸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하늘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와 읽기를 장려했다. 이지은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신청하여 더 많은 시간을 딸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김민준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우리 복실이를 입양할까? 이지은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박 훈련사와 이야기해봤어. 복실이 이제 공식적인 은퇴를 했고 입양이 가능하대. 하늘이에게 물어보자. 그들이 하늘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소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복실이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 하늘아. 복실이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하늘이는 기쁨에 차서 복실을 꼭 안았다. 복실아,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복실은 마치 이해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다음 날 박성민 훈련사가 집을 방문했다. 그는 복실의 훈련 습관과 케어 방법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복실이는 특별한 개예요. 박 훈련사가 말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읽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특히 두려움과 위험을 감지하는 데 뛰어나죠. 이것이 바로 그가 마약 탐지견으로 그렇게 뛰어났던 이유예요. 하늘이와의 유대감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형성된 걸까요? 이지은이 물었다. 복실이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보여요. 그 자신도 임무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와 하늘이가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거죠. 복실이 공식적으로 김간의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하늘이는 더 큰 안정감을 느꼈다. 복실은 밤에 그녀의 방 앞에서 자며 악몽이 찾아올 때마다 즉시 그녀를 위로했다. 한편 정중호 사건은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증거들로 인해 경찰은 그가 연루된 다른 실종 사건들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민주는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검찰에서 하늘이의 추가 증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정중호의 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했고 하늘이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민주는 걱정스러웠다. 하늘이가 다시 법정에 서면 트라우마가 재발할 수도 있었다. 그는 이 문제를 최 박사와 상의했다. 하늘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법정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최 박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실이 함께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김민준과 이지은은 하늘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늘아, 내가 다시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해. 하지만 이번에도 복실이가 함께할 거야.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복실이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항소심 날짜가 다가오자 하늘이는 복실과 함께 준비를 시작했다. 최 박사는 그녀에게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불안감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내가 무섭거나 혼란스러울 때는 복실을 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그리고 너의 특별한 신호를 기억해.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는 것, 그건 너와 복실만의 비밀 언어야. 항소심 당일, 법정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정중호는 이전보다 더 초조해 보였다. 그의 변호사는 하늘이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으며 복실의 반응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늘이는 복실과 함께 증인석에 앉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에 결의가 보였다. 김하늘 양,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학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하늘이는 복실을 바라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학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정중호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그는 엄마가 자기를 보냈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거짓말이란 걸 알았어요. 하늘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그가 저를 잡으려고 했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와서 도와주셨어요. 검사는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피고인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니? 하늘이는 정중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복실은 그녀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네, 저 사람이에요. 저를 데려가려고 했던 나쁜 아저씨예요. 하늘이의 명확한 증언은 법정을 침묵에 빠뜨렸다. 정중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검사는 이어서 윤소라 사건에 대해 물었다. 하늘아, 복실이가 정중호에게 반응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복실이는 나쁜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는 전에 경찰견이었으니까요. 복실이는 정중호 아저씨에게서 뭔가를 느꼈어요. 무서운 것을요. 이 증언 이후 정중호의 변호사는 반박할 내용을 찾지 못했다. 특히 윤소라가 발견된 지하실에서 나온 DNA 증거와 다른 실종 아동들의 소지품이 결정적이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한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하늘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복실을 꼭 안았다. 고마워, 복실아. 내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야. 복실은 마치 이해한 듯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날 저녁, 김간의 가족은 하늘이의 용기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물론 복실을 위한 특별한 간식도 있었다. 식사 중에 하늘이가 물었다. 아빠, 복실이는 어떻게 경찰견이 된 거예요? 김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박 훈련사가 복실이의 이야기를 들려줬어. 복실이는 어릴 때 버려졌대. 추운 겨울날 한 경찰관이 그를 발견해서 구조했지. 그 후 복실이는 경찰견 훈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대. 하늘이의 눈이 커졌다. 복실이도 나처럼 무서운 일을 겪었구나. 그래, 어쩌면 그래서 너와 복실이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아. 하늘이는 생각에 잠겼다. 나도 나중에 복실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하늘아.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하늘이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푹 잤다. 복실은 그녀의 방문 앞에서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저 이제 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요. 김민준과 이지은은 놀랐지만 기뻤다. 정말이니, 하늘아. 네, 복실이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무섭지만 이제는 용기가 생겼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첫날, 하늘이는 긴장했다. 그러나 이지은이 학교 측과 상의하여 특별한 허가를 받았다. 복실은 하늘이의 정서 지원 동물로 인정받아 학교에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아이들이 하늘이와 복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늘이는 복실의 목줄을 꼭 잡고 자리에 앉았다. 복실은 조용히 그녀의 책상 옆에 누웠다. 안녕, 하늘아. 오랜만이구나. 담임 선생님인 박지연 교사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오늘부터 복실이도 우리 반의 특별한 친구가 될 거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복실을 바라보았지만 곧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하늘이는 천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복실이 옆에 있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났다. 하늘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복실은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로 계속 함께했다. 학교에서 하늘이는 친구들을 사귀었고 특히 미술 시간을 좋아했다. 그녀의 그림은 항상 밝은 색상으로 가득했고 거의 모든 그림에 복실이 등장했다. 하늘이의 회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역신문에서는 하늘이와 복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것이 다른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김민주는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를 직접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치료견 훈련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IT 회사를 그만두고 이런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그가 이지은에게 말했다. 이지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싶다면 나는 지지할 거예요. 하늘이와 복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 봤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몇 개월 후, 새 희망 치료견 센터가 문을 열었다. 김민주는 박성민 훈련사와 협력하여 센터를 운영했다. 복실은 센터의 선임 치료견이 되었고 새로운 치료견들의 훈련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하늘이도 센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주말마다 그녀는 아빠와 함께 센터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늘이는 한 소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복실이가 제 옆에 있어 주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센터는 점점 성장했고 더 많은 치료견들이 훈련을 받았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범죄 피해 아동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어느 날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낯선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그 아이는 윤소라였다. 정중호의 지하실에서 구출된 소녀였다. 하늘아, 이쪽은 소라야. 이지은이 소개했다. 소라는 우리 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될 거야. 하늘이는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의 눈에는 하늘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 복실은 즉시 소라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핥았다. 안녕, 소라야. 하늘이가 말했다. 이건 복실이야. 내 가장 친한 친구지. 너도 복실이랑 친구가 되고 싶어? 소라는 조심스럽게 복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날부터 소라는 정기적으로 김간의 집을 방문했다. 하늘이와 복실은 그녀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두 소녀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안을 얻었다. 소라의 어머니 윤지영은 김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당신 딸과 복실이 없었다면 우리 소라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희망 치료견 센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센터들이 생겨났고 김민주는 종종 강연을 위해 초청받았다. 하늘이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치료견 훈련사가 되고 싶어요. 이지은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하늘아, 내가 무엇을 하든 멋지게 해낼 거라고 믿어. 하늘이는 복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복실이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개들을 훈련시키고 싶어요. 개들은 때로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요. 복실은 마치 이해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어느 가을날, 하늘이와 복실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잎들이 붉게 물들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하늘이는 이제 복실 없이도 혼자 외출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지만 여전히 복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혹시 김하늘이니? 여자가 물었다. 하늘이는 경계심을 느끼며 복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복실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걱정하지 마. 여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정소윤이야. 기자로 일하고 있어. 내 이야기를 들었어. 하늘이는 안심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무슨 이야기요? 너와 복실이 어떻게 서로를 도왔는지, 그리고 너희 아빠가 시작한 센터에 대해 알고 있어.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해.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어요. 정소윤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너희 이야기로 책을 쓰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 제안은 김간의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몇 개월 후 침묵 속의 용기, 하늘이와 복실이의 이야기라는 책이 출판되었다. 책은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책의 성공으로 김민준의 센터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하늘이가 13살이 되던 해 슬픈 일이 일어났다. 복실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예전 부상이 더 심해졌고 관절염이 심해졌다. 복실이가 많이 아픈가요? 하늘이가 수의사에게 물었다. 수의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복실이는 나이가 많아졌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너를 위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 이제 그에게 휴식이 필요해. 하늘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실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부터 복실은 치료견으로서의 활동을 줄이고 가족의 반려견으로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복실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오늘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았어. 복실아, 하늘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선생님이 내가 많이 발전했대. 이건 다 내 덕분이야. 복실은 비록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하늘이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다. 하늘이가 15살이 되던 봄, 복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이제 거의 걷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침대에서 보냈다. 어느 날 밤, 하늘이는 복실이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복실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복실아, 너는 나의 영웅이야. 하늘이가 속삭였다. 내가 없었다면 난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복실은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이의 손을 핥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복실은 평화롭게 잠든 채로 눈을 감았다. 김간의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하늘이는 강하게 버텼다. 복실이는 항상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새희망센터의 모든 치료견들 속에 살아있을 거예요. 복실을 추모하기 위해 센터는 복실 장학금을 만들었다. 이 장학금은 범죄 피해 아동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2년 후 하늘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다. 하늘이의 18번째 생일날
김민주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작은 세퍼드 강아지였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세봄이야. 김민준이 말했다. 복실의 손녀라고 할 수 있지. 복실이 은퇴하기 전에 낳은 마지막 새끼의 자손이야. 하늘이는 감격에 차서 세봄을 안았다. 강아지의 눈에서 그녀는 복실의 따뜻함과 지혜를 볼 수 있었다. 세봄아, 우리 함께 다른 아이들을 도울 거야. 하늘이가 약속했다. 복실이가 나를 도왔던 것처럼. 하늘이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그녀는 아동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녀의 목표는 아동 트라우마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세봄은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로 함께 대학 캠퍼스를 다녔다. 대학 3학년 때 하늘이는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의 회복에서 동물 매개 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다른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 치료견이 어떻게 트라우마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하늘이의 연구는 국내외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여러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녀의 논문은 저명한 심리학 저널에 게재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하늘이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아동심리학 석사과정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자신만의 치료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김민준의 새희망 치료견 센터는 계속 성장했다. 이제는 전국에 여러 지부가 있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센터의 도움을 받았다. 하늘이가 25살이 되던 해 그녀는 센터의 임상 디렉터로 취임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침묵 속에 갇힌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고자 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센터에 왔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고 가정폭력을 목격한 후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하늘이는 세봄과 함께 그를 맞이했다. 안녕, 준호야. 하늘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하늘이고 이건 세봄이야. 우리는 내 친구가 되고 싶어. 준호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핥자 소년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다. 하늘이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복실이 보고 있니? 내가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 너의 사랑과 용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밖에서는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복실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늘이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내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해도 괜찮아. 그때까지 세봄이와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준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또 다른 침묵 속에 용기가 깨어나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복실이 시작한 사랑과 희망의 고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트라우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아이들의 여정에 항상 충실한 네 발 친구들이 함께했다. 하늘이는 자신의 사무실 벽에 걸린 복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복실아. 내가 내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였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밖에서 새봄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늘이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세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실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진실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인간이 아닌 우리 곁에 충실한 동반자들이다. 하늘이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오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